네, 먼저 오늘 지정 토론을 진행해 주실 이명진 스태피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시겠고요. 네, 다음은 토론자로 서울대 김상배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음 토론자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김태균 교수님.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다음 마지막 토론자로는 스태피 장용석 선임연구위원님. 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이상훈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명진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태피 이명진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계의 실력자분들을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훈 과장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세계과학정상회의와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계기로 해서 과학기술 외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그 의미를 정말 상세하게 또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토론을 통해서 또 더 세부적인 얘기, 또 깊은 얘기를 더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께 한 차례 좀 토론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좀 의견을 받은 다음에 이상훈 과장님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토론자분께서 다시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이런 순서로 아마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상배 교수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뭐 잘 아시지만 서울대학교 지금 정치외교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쪽 정보화와 또 중견국의 공공외교 저자이기도 하시고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또 중견국 외교, 네트워크 외교에 대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상배 교수님께 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상배입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중견국 외교 내지는 공공외교, 또 뭐 과학기술, 뭐 정보, 문화,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분야와 관련된 그 대외적인 사회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 그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대한 그 발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런 중견국 공동외교 시각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부탁받았습니다. 조금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 최근에 어떤 외교의 기조 전반과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이 중견국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개도국은 아닌 건 확실하고, 예. 그렇지만 또 어디다 내놓고 우리가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들을 좀 모색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국력이라는 사이즈에서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 또는 뭐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견국의 그 위상을 좀 차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발표하신 이상훈 과장님께서도 외교회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활발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냐에 대한 그 질문을 던져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한 뭐 4, 5년 동안 이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식의 활동에 주목을 받은 거에 첫 번째는 2010년에 있었던 그 서울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흥미롭게도 매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의급의 회의들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또 2011년에 뭐 부산에서 개발원조 총회가 열리기도 했고 2012년에는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2013년에는 뭐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있었고
아마 2014년에는 아마도 미래부에서 관여하셨을 텐데요. 그 ITU 전권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고, 예. 또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정상회의급은 아니지만 고위급 회의로 그 보건안보 분야에서 고위급 그 안보 구상 관련된 회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최근에 우리 정부 외교부가 강조하는 그 중견국 외교 아이템 중에 크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엔의 그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 자리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외교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게 하나라면은, 또 하나는 믹타라고 선생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믹타라는 게 이게 약자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해서 5나라가 중견국에 해당되는 5나라가 나름대로 벌이는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G20의 회원국인데 G20의 회원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해당되는 G7 국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도국 내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었던 브릭스 국가군, 두 쪽 국가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 중에 5나라가 정부 간 협의체를 하는 뭐 이런 것. 이런 활동도 최근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이런 4, 5년 동안 벌어졌던 이런 중견국 외교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 지금 열리게 되는 그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는 굉장히 대표적인 중견국의 외교, 또 중견국의 공공외교의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초대해가지고 회의 한번 한 게 무슨 뭐 외교냐, 그걸 크게 그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비유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 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쓰는 비유인데, 그 어느 사람이 누구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의 가장 큰 권력자도 아니고 또 제일 가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자수성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잔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만난 김에 중요한 그 의제 같은 것도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했는데, 예. 근데 아주 부잣집이나 아주 권력자 집에서 초대하는 회의나 잔치보다 이쪽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원래 필요한 논의 같은 것들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대접을 받아서, 예,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기억 때문에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종류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야, 우리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사람 집을 한번 빌려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큰 권력과 돈이 있지 않으면서도 발휘할 수 있는 매력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같이 모이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통해서 하는 공공외교의 중요한 아이템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주에 하는 회의가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에 어떤 중요한 어떤 뒤집돌이 되는 그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예, 한국이 뭐 과학기술 외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를 해서 뭐 중견국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견국 외교겠죠. 그런 것들의 활동은 뭐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고, 아까 이상훈 과장님의 발표에서도 다양한 그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양자 협력들이 진행이 되었고, 예, 그런 양자 협력 이외에도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게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또 OECD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토론을 부탁받고 난 다음에 좀 떠올려 보니까 비슷한 종류의 그 회의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을 조금 더듬어 좀 봤어요. 예. 주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것 중에 제가 처음 떠올랐던 거는 2008년에 서울에서 IT 장관 회의를 OECD 차원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1990년대 후반에 한번 IT 분야의 장관들이 모여서 캐나다에서 모였다 그러던데요. 거기서 한번 모여가지고 크게 장관회의를 하고 거의 뭐 한 20여 년 만에, 아니 10여 년 만에 그 한국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많은 기대들을 낳았던 것 같고, 그 회의에서도 보면은 그 일종의 지금 뭐 IT 장관회의니까 관심은 인터넷 경제였었는데요. 미래 인터넷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글로벌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서울 선언문이라는 걸 그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선언문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재작년에 주로 이제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안 문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런 인터넷상에서의 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던 적이 있었죠. 2013년에 사이버스페이스 정회라는 걸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거기에도 보면은 그 이전 이게 3회 회의였는데요. 1차는 런던에서 하고 2차는 부다페스트에서 했었는데, 그 앞서 1, 2차 회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고 많은 중요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게 됐었던, 그러므로 인해서 사이버 안보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재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관련된 일종의 서울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었다고 안팎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올해 다음 주에 하게 되는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나 또는 또 거기서 지금 도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대전 선언문 같은 것들의 의미가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뭐 OECD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이런 과학기술 외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뭐 유엔이라고 하는 좀 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포맷을 활용하는 외교회장도 있죠. 특히 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ITU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겠고요. 그래서 최근엔 또 이런 공식적인 국제기구나 선진국 간의 정보협의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의 포맷을 활용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들이 있고, 그런 장 내에서 우리가 한국이 중견국이 된 그런 어떤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의 역량을 펼쳐나가야겠다라는 것은 뭐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견국 외교를 해야 되는데 중견국 외교가 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중견국이 된 나라가 하는 외교는 모두가 다 중견국 외교냐? 중견국의 외교. 그러면 한국이 하는 외교는 다 중견국 외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최근 그 저희 국제정치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라는 말은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개도국 외교나 강대국 외교로 개변되어지는 그런 개념적인 논의와 독자적으로 중견국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외교의 개념적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둘째가 독특하게 보이는 패턴이 모든 집에서 다 보여지는 뭐가 있냐, 뭐 이런 거 비슷한 얘기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개도국이었을 때 남의 도움을 받고 항상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외교 기조를 통해서 해왔다면, 이제 조금 이제 덩치가 커졌다고 강대국들이 하는 것처럼 의시되고 힘을 발휘하고 국력을 발휘하는 식으로 강대국 외교를 쫓아가거나, 또는 뭐 아류 강대국 외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을 추구하자는 게 우리가 중견국 외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강대국과 중견국 사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고유한 역할 같은 것들을 하면서 현재 지금 굉장히 상호보전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글로벌 질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는 어떤 우리의 국가 역할 같은 것들을 찾는 그런 고유한 어떤 국가 외교의 개념적 범주 같은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가 한국이 그런 중견국 외교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그럴 때 가장 쉽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개념적 범주와 관련돼서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중개 외교인 거고요. 중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또는 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또는 뭐 동서양 사이에서, 또 최근에는 뭐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그 사이의 빈 부분을 좀 채워주는 역할도 좀 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좀 발휘하게 되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과학기술 분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견국 외교의 아이템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소위 이런 중개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소위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 같은 거 벌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그럴 때 나오는 말씀이 중견국 외교는 독특한 특징이 연대와 집합을 통해서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보통 그걸 like minded country라고 그러는데 동지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같이 연대해가지고 양자간 협력 내지는 다자 협력을 하는 그런 맥락 안에서 그렇게 뭔가 빈틈을 중개하는 역할로 이게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최근에 외교부에서 강조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믹타가 약간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럿이 연대해서 하는 분야의 특징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중요한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견국 외교의 세 번째 마지막 아이템은 규범 외교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한 규범은 강대국들이 만들었던 건데 개도국들은 그냥 쫓아가는 건데, 강대국들이 만든 규범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나 또는 어떤 뭐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너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라든지 너무 효율성만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도국들의 불만이 없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개도국 스스로 얘기를 꺼내기 힘들다면 한국이 일종의 중견국의 입장에서 그런 담론과 어젠다들을 묶어서 강대국이 아닌 국가가 내세우는 규범의 외교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 정책 분야에서 관심이 가는 분야는 신흥안보 분야에서 중견국이 그런 규범 외교를 할 수 있지 않냐. 저희가 안보 그러면은 국가안보, 군사안보, 뭐 전쟁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종류와 관련된 그 안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지구화나 정보화가 굉장히 급속히 진전되다 보니까 초국적인 차원에서 발생되어지는 안보의 위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논의되어지는 대표적인 게 뭐 크게 한번 4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 문제가 있겠고요. 최근에 메르스라든지 뭐 에볼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등장하고 있는 보건안보 문제가 중요하겠고, 동아시아에서 지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등장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뭐 북한의 사이버 도발, 공격, 테러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이버 안보 분야가 또 중요한 신흥 안보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게 그냥 정치나 외교, 군사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의 기원이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이라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고,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그동안 일으켜왔던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고 규범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이런 외교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대전선언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학기술 외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협력이나 하다가 외교로 바꾸게 되면은 그 어떤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되고 어떤 레벨이 좀 또 달라지고, 그를 추진하는 주체가 좀 더 이제 정부 오리엔트되고, 그래서 좀 더 외교적인 고려를 하는 전략성이 들어간다는 그런 전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전략적이 들어갈 때 우리의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위치를 지은 다음에 전략이라든지 방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견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대학교 그 김태균 교수님입니다.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하시고요.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쪽으로 많이 해주셨고요. 개발협력 쪽, 또 포스트 2015에서 한국의 어떤 포지션, 또 국제 관계 이런 쪽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김태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제대학원에 있는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업이 좀 늦은 관계로 이 지금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복사를 해서 나눠드릴까 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서 굳이 선생님들께서 저희 집에 가져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 스태프에서 연락을 취해서 아마 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맡은 부분은
소위 그 포스트 20이라고 하죠. 지난달에 이제 아까도 발표에도 나왔지만 SDG라는 것으로 이제 MDG에서 이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포스트 개발 협력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과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더 크게 거시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회의를 저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오늘의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저희가 포스트 2015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MDG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였기 때문에 15년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2015년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소위 SDG라고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이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용어가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2015는 지난달로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유엔의 용어는 2030 개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15년이 펼쳐졌고, 그래서 2030년까지 SDG가 쭉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2030 개발 시대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30 개발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토론을 할 말씀드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큰 하나의 화두로서 과학기술 정책의 SDG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15년 동안 다뤄야 될 글로벌 어떤 목표들과 어떤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SDG와 MDG의 차이를 먼저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MDG는 이제 그 코피 아난 사무총장님께서 2000년도에 새천년 개발 목표죠. 그래서 8개 목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8개 목표가 8번 목표 빼놓고는 7가지 전부 다 사회 개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보건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큰 바운더리는 이제 사회 개발로 이제 통칭할 수 있고요. 그리고 8번째 목표가 이제 파트너십이라 해서 이행 기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도국에 국한되어 있고, 첫 번째 제안은 개도국만 거기에 타겟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 개발에 있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MDG라는 문제점을 SDG에서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국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유해 국가들이 다 SDG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전 부처가 아마 지금 미래부도 거기에 지금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 SDG 17가지 골로 늘어났고요. 8개에서 17개 골인데 17개 골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투영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전 부처 차원에서 이제 통합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행 방안을 만들고 유엔에다가 이제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개발을 넘어서 4가지 필러로 4가지 부분으로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 여태까지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MDG였는데, 경제 성장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 안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 개발 플러스 3가지가 다시 새롭게 포함이 돼서 4가지 큰 섹터가 지금 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차이점은 뭐냐면, MDG는 이제 주요 주체가 국가였습니다. 국가 단위로 이제 이행해야 되는 목표들이었는데, 지금은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든 지금 비정부 주체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시민사회 단체, 기업, 그리고 의회,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 이제 주체들이 다 같이 SDG를 향해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크게 2가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가지 골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그 섹터가 다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만 좀 드릴게요. 과학기술 협력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구복 목표인데요. 회복력의 인프라 건설, 포용적 지속 가능한 산업화 강화 및 혁신 촉진입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이랑 연결되는 목표인데, 이 안에 이제 그 서브 목표들이 169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시면 과학기술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17가지 목표에 과학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얘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양, 바다, 해양 자원 보호에 관련 것도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15번 고를 보시면 생태계 보전, 보건, 지속가능 이용 증진, 전부 다 이제 과학기술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MDG, SD 다 공통적 1번 목표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빈곤 종식입니다. 근데 빈곤 종식도 결국 과학기술 개발, 특히 적정기술이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쉽게 이제 저희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자면 과학기술 정책은 일종의 크로스 커팅 이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SDG 모든 목표에
이슈에 다 연결이 되는 크로스 커팅 이슈로 과학기술 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고 국내 이행 방안에서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030 개발 시대에 이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 이행 기제들이 쭉 있습니다. 소위 UN 용어로는 이제 MOI라고 하는데 그게 Means of Implementatio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MOI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UN SDS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SDG 솔루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제프리 sak스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체가 돼서 만드는 건데 한국에도 지금 거기도 이제 한국의 그 UN SDSN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 네트워크라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태피도 같이 지금 활동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MOI, 특히 SDG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이행 기제, 이행 메커니즘으로 과학기술을 하나의 수단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략화해야 된다는 게 그 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DG가 시작됐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는 여러 이제 측면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 부각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여러 회의체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 보고요.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하자면 크로스 커팅 이슈로 해야 된다는 거와 두 번째는 MOI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한국이 앞으로 2030 개발 시대의 과학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추진을 할 것이며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들인데요. 한 8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그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다 거의 다 그 이상훈 과장께서 발표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이제 소위 그 개발협력, 국제 개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밸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투명성입니다. 트랜스페런스입니다. 모든 정책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개도국에 왜 우리가 ODA를 주고 왜 계속 우리도 이제 경제적인 그 일종의 그 좋은 환경이 아닌 국내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빈곤이 많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뭔가 이해관계가 투영이 됐다는 것이고 그거는 투명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 협의와 그리고 특히 이제 개도국과의 어떤 협의체에 있어서 어떤 방식, 어떤 문제를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냐, 그건 이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오픈 사이언스 말씀하셨고 빅데이터 얘기하셨고요. 결국 정보 공유입니다. 정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고 그 정보를 개도국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이제 하나의 큰 고려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ERT라고 해서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산 아까 김상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 부산 포럼에서 나왔던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작년에 가입하기로 선포를 했고 올해 이제 가입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게 뭐냐면 개도국에 들어가는 모든 OD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부처 그리고 만약에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활동했다면 시민사회단체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에 관련된 ODA도 다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데 그게 책무성이라는 어카운티빌리티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그 개도국이 발전하는 거에서 우리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책무성은 결국 우리 텍스페이어, 우리 이제 세금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개발 시대에서 보시면 그 골 6, 그러니까 16번, 17번 골들이 다 개발 그 책무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목표들이거든요. 그걸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 다음 주 회의에서도 조금 책무성, 특히 이제 OECD가 어떻게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과학기술을 개도국에, 특히 이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이걸 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이 조금 더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발 지원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SDG를 이게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글로벌 커뮤니티 마찬가지고 한국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이걸 조달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돈은 이제 결국 텍스에서 나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ODA가 지금 완전 이제 고착장 상태고 좀 줄어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결국 민간 재원들을 데리고 가지고 오자라는 게 큰 화두고요. 그래서 PPP라든가 민간 협력들이 다 지금 이제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소위 공공재를 나눠줬던 ODA들이 이 약간 사적화되는 그런 이제 불편한 지점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결국은 혁신적 재원입니다. 혁신적 재원을 간접세를 통해 가지고 재원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항공권 이제 연대기여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국제선 한국에서 국제선 노선 플라이트 티켓을 사시면
1,000원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1,000원이 이제 개발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근데 전 세계 그런 나라는 한 8개 정도 있는데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으로서 그 직접적인 세금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적 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간접 세율의 형태로 굉장히 작은 부분에 그런 뭘 구매했을 때 나왔던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권을 샀다. 이게 이제 그 북유럽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요. 복권을 사게 되면 그중 일부분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특히 바이오에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킨다면 혁신적 재원을 마련할 때 크게 혁혁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결국은 PPP라는 민간협력의 파트너십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개도국, 가교 역할은 이미 김성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중견교육에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뭐 베스트 프랙티스 모아야 된다. 이건 뭐 여러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미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지점은 뭐냐면 시민사회 단체와 연결을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전문가 단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적정기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과학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떤 뭐 센터를 지어주거나 센터를 지어준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센터를 건립한 그 이유입니다. 대부분들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트레이닝 코스를 계속 그 자금을 대야 되고 그 뭔가 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후속 작업들이 필요한데 현지인들이 하지 않으면 그 개도국을 도와주는 이 일종의 저희 같은 이제 그 OECD 다에 가입된 그 공유국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NGO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GO, 현지 NGO 그리고 한국에 있는 NGO, 국제 NGO들 어떻게 연결시켜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모니터 평가 얘기인데요. 굉장히 이거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도국에 대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모든 개도국들이 내셔널 플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계획이 있는 것이죠. 저희도 뭐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유국에 들어갈 때 그런 걸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많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보시면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개도국 입장에서 하고 싶어하는 과학기술들. 그게 적정기술일 수도 있고 하이텍이 될 수도 있고 로우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민 안 하고 그냥 적정기술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든다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도국이 갖고 있는 내셔널 플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피저빌리티를 타진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특히 뭐 적정 기술이나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그걸 ODA 형식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성공하고 한국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포스트 2015 혹은 이제 2030 개발 시대에 이게 정말 글로벌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한 지금 프레임워크를 해서 글로벌 과학기술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젠다로 또 프레임워크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또 한국의 역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책무성의 문제, OECD 장관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혁신적 재원 개발의 문제, 이런 재미있는 또 아주 유용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뭐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스태피의 장용석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CSTP 부의장으로 하시고요. 지금 다음 주 회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바쁘신데 계속 더 바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장영석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용석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저는 좀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장관 회담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제가 이제 이 장관 회담의 공식적인 이름이 이렇습니다. CSTP, 그러니까 Committee for Science Technology Policy at Ministerial Lev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관 회담이 아니라 CSTP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정기총회를 앞두고서 장관급에서 회의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CSTP를 나가다 보니까 2004년 이후로 장관 회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계속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과부였죠. 교과부나 이런데 계속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흘러듣고 아니면은 그 무시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훈 과장님한테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포지션을 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장관 회담이 열리게 된 계기에 히든 챔피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히든 챔피언께 오늘 이런 귀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게 되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장관 회담에 이제 큰 타이틀하고 지금 이 구도를 이 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작업을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저는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에 보시면은 정책적 의의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 대주제가 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DI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면은 Creating이 뭡니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혁신이 그 주류 사회에서 그야말로 가치 중립적인 그런 걸로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경제 발전에 그냥 자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역할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세계 경제기 위기가 왔을 때 과학기술이라는 이슈는 완전히 뒷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반성들이 일어나고 이 경제 위기가 왜 왔느냐, 그리고 이게 왜 자꾸 반복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다 보니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예방할 수 있고 만약에 왔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수동적인 역할에서 능동적인 역할로 넘어가는 이 계기를 지금 이 장관 회담에서 바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Our Common Future, Common입니다. Common이라는 게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의 범위가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제 발표를 하셨듯이 OECD 장관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OECD가 지금 그 외인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OECD가 만들어질 때 뭡니까? 전 세계 GDP가 그러니까 OECD 회원국들이 차지하고 있던 GDP가 거의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말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고 있고 아시아,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OECD 국가, 그러니까 부국 클럽이라는 그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OECD 국가들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지금 기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을 초청을 했고 그 외에 중요한 국가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가지고 아마도 장관 회담으로서는 OECD를 넘어서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초대된 그런 장관 회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을 넘어선 그런 우리를 규정을 했다. 그 다음에 퓨처입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 미래를 바라보되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을 하고 가자라는 것이 지금 이
그 장관 회담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선언문이나 이런 데서는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스는 놓지 못합니다. 그로스를 하되, 그러니까 성장은 하되, stronger, 그러니까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하자. 그 다음에 sustainable, 지속 가능하게 하자. 그 다음에 inclusive,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성장을 하자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rough STI입니다. STI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과기부도 그렇고 과학기술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이노베이션이 반드시 따라 들어갑니다. 이노베이션과 과학기술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리고 CSTP라는 것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해본다 그러면은 크게 2가지 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게 지금 장관회담에서 첫 번째 세션의 큰 주제입니다. 내셔널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이노베이션 스트래티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과학기술의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서 3가지 분과 세션을 가지고서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전체 차원에서의 이노베이션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임팩트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오픈 사이언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첫 번째는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봤다면은, 다른 하나는 글로벌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STI for Grand Challe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차원의 그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3가지 물론 있습니다. 하나는 헬스 분야를 초점을 뒀고요. 다른 하나는 그린 이코노미, 그 다음에 3번째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포용성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간다 그러면은 요거는 정책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셨듯이 외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배경이 필요한데,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스마트 과학기술 외계 유형이라고 제가 그냥 그림 하나만 이렇게 달랑 넣어놨는데, 이 사실은 김상배 교수님 또 이명진 박사님 모두 합작해서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물입니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시각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과학기술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 소프트 파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제협력이라는 범주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못한 측면에 있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디플로마시, 이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과학을 위한 외교를 위한 과학이 있지만, 이 다자협력의 차원에서 보면은 과학 자체가 외교가 되고 외교 자체가 과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지는 파워라는 것은 국제 표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기장관 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모임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에 우리가 센터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마당발이 된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마당발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중견국 외교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OECD라는, 그리고 또 좀 더 넓게 본다면은 그 다자 기구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냥 가서 배우고 따라가고 그냥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만 머물렀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아마도 저희들이 굉장히 그 의제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전 선언문이 지금 개발이 될 텐데, 2008년도에 이제 서울 선언문이 지금까지도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서울 선언문에서 이렇게 디클레어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대전 선언문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회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감사합니다.